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 딱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상공 약 500km 위에서 위성 1만 개가 여러분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마을에서도 남극 연구기지에서도 태평양 한복판을 항해하는 화물선 위에서도 지금 누군가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스타링크 얘기입니다. 스타링크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태조가 이걸 완전히 뜯어볼 거예요.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 것인지 원문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긴 영상이지만 한번 보면 스타링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자, 갑니다. 먼저 스타링크가 왜 대단한지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위성 인터넷이 어떤 물건이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과거 위성 인터넷, 한마디로 표현하면 있는데 못 쓰는 인터넷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존재했고 산골짜기나 섬 같은 데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문제는 속도가 처참했다는 거예요. 웹페이지 하나 여는데 몇 초씩 걸리고 유튜브는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일반적인 채팅도 끊겼다 붙었다를 반복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거리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위성 인터넷은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어요. 정지궤도라는 건 지구로부터 약 36,000km 상공에 위성을 올려두면 지구의 자전 속도와 위성의 공전 속도가 맞아서 위성이 땅에서 봤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궤도예요. 마치 지구 위에 고정된 중계탑처럼요. 그래서 안테나를 한 방향에 고정해두면 계속 잡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36,000km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거든요. 그걸 90번 왕복해야 36,000km가 돼요.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서 출발해서 저 위성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만 빛의 속도로 가도 왕복으로 약 0.24초가 걸려요. 이게 바로 지연시간, 즉 레이턴시예요. 0.24초가 뭐가 대수냐 싶죠?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레이턴시가 200, 600ms, 그러니까 0.2초에서 0.6초만 돼도 게임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실시간 화상통화도 끊기고 웹페이지 로딩도 각 요청마다 이 딜레이가 누적되니까 체감 속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 인터넷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었어요. 진짜 인터넷이 깔리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쓰는 최후의 수단. 그게 스타링크 이전의 위성 인터넷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5년에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에서 스타링크 개발을 시작해요. 레드몬드라는 도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동네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서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처음으로 실험용 위성 2기를 올려요. 이 위성들의 이름이 재밌어요. 틴틴A랑 틴틴B예요. 벨기에 만화 캐릭터 탱탱에서 따온 이름인데 스페이스X 직원들이 붙인 애칭이에요. 이 2기로 기술 검증을 하고 2019년에 드디어 본격적인 운영용 위성 첫 배치를 발사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스타링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위성을 훨씬 가까운 곳에 올리자. 정지궤도의 36,000km 대신 지구 표면에서 약 480, 550km 높이의 위성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적게도 영어로 LEO, Low Earth Orbit이에요. 480, 550km면 정지궤도의 약 70분의 1 거리예요. 데이터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스타링크의 레이턴시는 30ms 미만이에요. 30ms 미만이에요. 30ms, 그러니까 0.03초. 기존 위성 인터넷 대비 10배 이상 빠른 응답 속도예요. 이 정도면 온라인 게임도 화상회의도 스트리밍도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위성이 가까이 있으면 레이턴시는 줄지만 가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위성이 보이는 범위가 좁다는 뜻이에요. 정지궤도 위성 하나는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데 적궤도 위성 하나는 아주 좁은 지역만 커버해요. 그리고 적궤도는 지구의 중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성이 계속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아요. 정지궤도 위성처럼 고정돼 있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상공에서도 항상 위성이 지나가고 있게 만들면 끊기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링크가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컨스텔레이션은 별자리라는 뜻인데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를 가득 둘러싸고 있으니 별자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2026년 3월 스페이스X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하나 세워요. 현재 궤도에 올라가 있는 스타링크 활성 위성이 1만 기를 돌파한 거예요. 1만 기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전체 활성 위성의 67%, 즉 3분의 2 이상이 스타링크 위성이에요. 인류가 수십 년에 걸쳐 쏘아 올린 위성들의 3분의 1가 한 회사 소유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위성들은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오래된 버전 위성들은 서서히 궤도를 낮춰서 대기권에서 태워버리고 더 신형 위성들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 특히 주목할 기능이 있는데 바로 위성 간 레이저 링크예요.
초기 스타링크 위성들은 인터넷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반드시 지상의 수신 기지국을 거쳐야 했어요. 위성이 지상국 위를 지날 때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러면 지상국이 없는 지역, 예를 들어 망망대해 한복판이나 극지방 같은 곳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했어요. 근데 신형 위성들은 위성끼리 레이저로 직접 통신해요. 지상국을 거칠 필요 없이 위성에서 위성으로 데이터를 릴레이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는 광섬유보다 빛이 더 빠르게 이동해요. 광섬유 케이블 안에서는 유리의 굴절률 때문에 빛이 진공에서보다 약 30% 느리게 이동하는데, 위성 레이저 링크는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작동하니까 이론적으로 광섬유보다도 빠를 수 있어요. 대륙 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실제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차세대 V3 스타링크 위성이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이 위성들이 올라가면 기가비트 속도, 그러니까 1000메가비트급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고 해요. 현재 일반적인 가정용 광인터넷이 500mbps 1GBps 수준인데, 위성 인터넷이 이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링크 도대체 얼마예요? 2026년 현재 미국 기준으로 스타링크는 여러가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가정용 레지덴셜 플랜이에요. 가장 저렴한 건 월 50달러짜리 100mbps 플랜이에요. 데이터는 무제한이고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100mbps, 업로드는 20-40mbps, 레이턴시는 30ms 미만이에요. 그 다음이 월 80달러짜리 200mbps 플랜이에요. 다운로드 속도가 2배가 되고 나머지 조건은 비슷해요. 이것도 데이터 무제한이에요. 최상위 가정용 플랜은 레지덴셜 맥스예요. 월 120달러에 다운로드 속도가 400mbps 이상, 실제로는 보통 170, 320mbps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특별 혜택이 붙어요. 집안 구석구석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메시 라우터가 무료로 제공되고, 여행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타링크 미니 안테나도 무료로 줘요. 이동용 로밍 플랜도 있어요. 월 50달러짜리 100GB 데이터 플랜이랑 월 165달러짜리 무제한 플랜이 있어요. 다운로드 속도는 65, 260mbps, 업로드는 15, 35mbps, 레이턴시 30ms 미만이에요. 로밍 플랜의 특징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최대 2개월간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지원 지역에서는 차 타고 이동하면서도 연결이 유지되고 해안가에서도 커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스탠바이 모드가 있어요. 월 5달러예요. 다운로드, 업로드 둘 다 0.5bp밖에 안 나오는 초저속 플랜인데, 항상 풀스피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주말 별장 같은데 깔아두고 긴급할 때만 쓰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언제든지 고속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단말기, 즉 안테나 비용도 있어요. 기본 스탠다드 키트가 349달러고 여행용으로 작게 만든 미니 안테나가 249달러예요. 배송비도 20달러 별도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현재 가정용 고객한테 하드웨어 무료 렌탈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에요. 단말기 비용 없이 구독만 유지하면 무료로 장비를 쓸 수 있고, 미니 안테나는 할인가 199달러에 살 수 있어요. 이런 할인 조건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스타링크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2026년 초 스타링크가 공식적으로 전세계 활성 사용자 1000만 명 돌파를 발표했어요. 그냥 가입자가 아니라 활성 사용자가 1000만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지역은 160개국 이상이에요. 160개국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UN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그중 160개국 이상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위, 바다 위에서도 연결이 돼요. 미국 같은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삶이 달라지는 수준의 변화예요. 인터넷이 없어서 원격 수업을 못 듣던 아이들이, 재택근무를 못하던 직장인들이 이제 위성 안테나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스타링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농촌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광 케이블을 깔기 너무 비싸거나 지형상 불가능한 지역을 스타링크로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 써보신 분들 계시죠? 보통 어때요? 속도 느리고 끊기고 가격은 또 비싸고, 그게 기존 항공 위성 통신 시스템의 한계였어요. 스타링크 에비에이션은 그걸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지금 스타링크는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에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사업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승객 모두가 동시에 4K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결 품질이에요. 기존 항공 와이파이가 한 비행기에서 공유하던 형편없는 대역폭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단번에 와닿을 거예요. 항공뿐만이 아니에요. 해양 분야도 스타링크가 혁신하고 있어요. 화물선 유조선, 석유 시추 플랫폼, 크루즈 선박,
이런 곳들은 예전에는 아주 비싼 위성 통신 장비를 쓰거나 아예 연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스타링크를 달면 배 위에서도 육지와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요. 멀리 나간 선원들이 가족이랑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선박 운영 회사가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빠른 통신도 되는 거죠. 이 해양 모빌리티 부문이 스타링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영역 중 하나예요. 일론 머스크도 전에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 전체에서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판이 바뀌는 얘기예요.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특별한 장치나 모뎀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일반 LTE 스마트폰이 위성에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스타링크 안테나를 집이나 차에 달고 그 안테나가 위성이랑 연결되면 거기서 와이파 1을 쏴주는 구조였어요. 근데 다이렉트 투 셀은 스마트폰이 직접 위성이랑 통신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LTE 신호를 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고, 이 신호가 지상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스마트폰을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현재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누적으로 1200만 명 이상이 한 번 이상 연결한 경험이 있고, 매달 활성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어요. 통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늘만 보이면 연결이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현되면 이제 진짜 음영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속, 섬, 오지 어디든 하늘이 열려 있으면 문자도 가고 통화도 된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서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얘기예요. 스타링크의 일반인 버전 얘기만 하다가 보면 잊기 쉬운 게 있어요. 정부와 군사용으로 따로 운영되는 버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타실드예요. 스타실드는 일반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암호화 수준이 훨씬 높고, 정부 기관이나 군이 자체 센서나 통신 장비를 위성에 직접 탑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위성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인프라가 파괴된 분쟁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서 현대전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어요. 분쟁 지역에서 지상 통신망이 끊겨도 스타실드를 통해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이제 미래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어디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힌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테슬라 연결 얘기가 있어요. 현재 테슬라 차량은 지상이동통신망, 즉 LTE나 5G로 인터넷에 연결되는데, 이걸 스타링크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게 실현되면 테슬라가 어디 있든 사막이든 산속이든 항상 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채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xAI 얘기가 있어요.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를 인수했어요. 1만 기 이상의 위성이 돌아다니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AI가 필요하거든요. 수만 개의 연결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위성 간 라우팅을 조율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작업이에요. xAI를 활용해서 이 전체 위성 네트워크를 AI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더 나아가서 수백만 개의 AI를 활용해서 이 전체 위성 네트워크를 AI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수백만 개의 AI 탑재 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지구 규모의 컴퓨팅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어요. 위성이 단순한 통신 중계기가 아니라 우주에 떠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PO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주식 상장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IPO가 역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그 원동력이 바로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가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스페이스X 전체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지금까지 스타링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봤어요. 2015년 워싱턴 레드몬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2018년 틴틴 위성 발사를 거쳐 2019년 본격 운영 시작 이후 고속으로 성장해서 2026년 현재 활성 위성 1만 기, 사용자 1000만 명 서비스국 가 160개국 이상이 됐어요. 전체 지구 궤도 활성 위성의 67%가 스타링크예요. 가정용부터 군사, 스마트폰 직접 연결까지, 월 $5짜리 스탠바이 플랜부터 고속 레지덴셜 맥스까지, 다음 버전인 V3 위성이 올라오면 기가비트 속도까지 xAI랑 합쳐서 AI로 위성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테슬라 차량에도 연결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 IPO까지 바라보고 있는 회사. 인터넷이 없어서 학교 수업을 못 듣던 아이들이 수십 년간 연결되지 못했던 지역들이 안테나 하나로 세상 과 이어지는 것, 이게 스타링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오프라인이라는 단어가 곧 역사 속 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 과장이 아닌 것 같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태조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